네, 오늘은요, 공급 사슬에서의 채찍 효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급 사슬 관리를 소개하면서 채찍 효과라는 것이 모든 서플라이 체인, 공급 사슬에는 존재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조금 더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발생 원인을 알면 어떤 해결 방안들도 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했던 채찍 효과에 대해서 짧게 리뷰를 좀 해보죠. 채찍 효과, 불 휩 이펙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공급 사슬의 상류, 즉 제조, 원재료를 준비해서 부품을 만드는 상류 쪽으로 갈수록 최종 고객의 수요의 정보가 왜곡되어서 그 수요량의 변동폭이 점점 커지더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요, 이 파란색 실선이요. 최종 고객의 수요가 지금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어떤 일정 어느 정도의 변동을 가지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소매상의 주문, 즉 도매상에게 넘기는 그 소매상의 주문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평균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더라. 최종 고객의 수요의 변동폭이 지금 첫 단계에서 좀 더 커졌죠. 자, 이러한 소매상의 주문을 감당하기 위한 도매상의 또 주문은 더 커지겠죠. 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고객 측에서의 수요의 변동폭이 제조 쪽, 공급사 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진다. 이것이 마치 채찍의 움직임과 같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채찍 효과라는 것이 서플라이 체인에 존재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주 부정적인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어떤 파급 효과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객의 비효율적인 생산과 과다한 재고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수요의 변동폭이 크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커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수요를 감당하려면 우리가 생산 시설을 좀 더 많이 갖추어야 되고 뭐 기계 장비나 도구들도 좀 더 많이 지금 뭐 준비를 해 놓겠죠. 그렇게 된 준비를 했는데 또 갑작스럽게 수요의 변동에 의해서 뚝 떨어져요, 수요가. 자, 그러면 적절하게 그 모든 장비들이나 기계 장치들을 다 사용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비효율적인 생산, 다른 말로 하면 낮은 장비 활용률을 우리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그러다가 어떨 때는 또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요. 재고가 너무 과다하게 돼서 추가적인 재고 관리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너무 수요가 많은데요. 재고가 부족해서 고객에게 제때 수량을 전달하지 못하는, 그래서 낮은 고객 서비스를 초래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또 수요의 증가 때문에 급하게 막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다 보면 좀 뒤늦게 배송을 하고 이런 일도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배로 실어 날아도 되는 것을 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트럭으로 해야 되고, 트럭으로 해도 되는 것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행기로 실어 나르고, 즉 추가적인 어떤 고가의 운송 비용을 또 초래하게 되겠죠. 수요 변동폭이 크다 보면 실질적인 그 평균적인 수요보다 훨씬 더 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생산 규모를 준비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추가적인 비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채찍 효과라는 것은 우리 공급 사슬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병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발생하느냐? 일종의 정보의 왜곡 현상인데요. 좀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정보의 왜곡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답변해야 될 질문은 어쩔 수 없는 것이냐, 이 채찍 효과라는 것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요, 아닙니다. 채찍 효과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에서는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모든 소매상이 완벽한 푸을 방식, 자, 푸을 방식이라는 건요, 푸시 방식에 대응되는 어떤 개념인데, 푸시 방식이라는 것은 먼저 제조단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요 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푸시. 반면에 푸을 방식은요, 수요 쪽에서 필요하다는 정보를 인지한 다음에 수요 쪽에서 잡아당겨서 푸을 하여서 제품을 공급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모든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그 모든 플레이어들이 활동을 한다면 사실상은 채찍 효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이유 때문에 채찍 효과를 우리가 점점 가중시키는 그런 현상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 5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실 채찍 효과의 주요된 원인은요, 주문 동기화라는 겁니다. 영어로는요, order synchronization인데요. 먼저 order란 말은 주문이란 뜻이고요. synchronization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마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접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synchronized swimming이라는 그런 스포츠 게임이 있죠. 수영장에서 다 여러 수영 선수들이 동시에 동일한 율동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synchronized 됐다라는 얘기는 동시에 발생한다, 동기화되었다, 뭐 이런 뜻인데요. 지금 현재 order가 synchronized 됐으니까 주문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에서는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 소매상들이 있는데 어느 특정 공급상에게 동시에 소매상들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20개의 소매상이 있다고 칩시다. 이 20개 소매상이 예를 들어서 각각은 일주일에 필요한 그 주문량이 사실은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동시에 어느 한 특정 공급상에게 동시에 주문을 하게 되면 동시에 주문하는 소매상이 많아지면요, 이 특정 한 공급상이 체감하는 수요의 변동폭이 아주 커지게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요, 다수의 주문 기업들, 즉 소매상들이 월간 MRP를 활용해서 월초 주문을 하게 된다. 즉 월간 MRP라는 것은 보통 이런 겁니다. MRP라는 말은요, Material Resource Planning이라는 말의 약자로서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만들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의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월 초에 주문 기업들이 그런 부품을 주문하게 되죠. 지금 아래 두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 20개의 소매상이 월, 화, 수, 목, 금 균등하게 이렇게 흩어져서 주문을 하는 경우고요. 이쪽 시나리오는 20개 소매상 중에 9개 소매상이 어느 특정일에 몰려서 주문을 하고 어떨 때는 단 하나의 소매상만 주문을 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는요, 파란색 실선으로 나타난 것이 최종 고객의 주문량이에요. 그럼 그 최종 고객의 주문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즉 고객의 주문량이라는 것은 소매상이 느끼는 수요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소매상이 주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네모난 박스로 지금 표현된 주문량인데요. 소매상의 주문량은 공급상이 느끼는 수요량이 되겠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같진 않지만 거의 변동폭이 유사합니다. 근데 이쪽은 어떤가요? 어느 특정일에 소매상들이 주문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공급상이 느끼는 수요량은요, 어느 특정일에 상당히 올라가고요, 어느 특정일에 상당히 떨어지는, 즉 더 큰 변동폭을 보이는 거죠. 공급상이 이러한 수요의 변동폭을 느끼게 되면 공급상은 또다시 제조상에게 더 큰 변동폭을 가진 주문을 하게 되겠죠. 즉 공급 사슬에서의 채찍 효과가 더욱더 가중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배치 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치 오더링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배치란 말은 이미 이전 시간에 배치 프로세스에서 공부를 했고요. 배치 사이즈란 말의 뜻도 이해했습니다. 즉 배치의 크기, 배치 사이즈라는 뜻인 말인데요. 소매상들이 주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배치의 배수 단위로 주문하는 현상. 즉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의 배치 사이즈가 15개다. 즉 15개 단위로 주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회사가 17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의 배치로는 감당이 안 되고 두 배치, 즉 30개를 주문하는 현상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소매상으로서는 주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하나 필요할 때, 16개 필요할 때, 이렇게 하나, 두 개 필요할 때도 그때 주문하다 보면 주문을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주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주로
배치 단위로 주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의 배치는 현실적으로는 어떤 박스가 될 수도 있고요. 한 박스 혹은 하나의 케이스, 하나의 팰릿, 배치를 이동하는 하나의 팰릿 또는 하나의 트럭 단위가 그들이 사용하는 배치 단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매상은 누적된 수요가 1배치를 넘었을 때 그 배치 크기만큼으로 계속 주문을 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최종 고객의 주문량은 파란색 실선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매상의 주문은 어떻게 된다? 배치 단위로 한다. 배치 크기가 15개니까 0개, 15개, 30개, 45개, 60개 단위로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소매상이 주문을 하게 되면 공급상은 아주 큰 폭의 수요의 변동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채찍 효과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거래 촉진책과 선매, 영어로는 트레이드 프로모션과 포워드 바잉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우리 이전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그 닭고기 스프를 만드는 통조림 회사의 얘기인데요. 원래 그 회사는 미국 회사인데요. 미국에서 이 통조림 캔이라는 것은, 특히나 닭고기 스프라는 것은 주로 겨울철에 감기에 걸렸을 때 따끈하게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월, 11월, 12월, 1월 이때 주문량이 많은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6월 달에 갑작스럽게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죠. 왜 이때 이렇게 급증을 했냐고 하면 공급상이 그들이 갖고 있던 통조림 그 닭고기 통조림 제품의 공급상이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것을 일시에 좀 떨어내기 위해서, 재고량을 급감시키기 위해서 가격 할인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가격 할인을 제공한다. 이런 것을 채널 스타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일종의 트레이드 프로모션이죠. 거래 촉진책을 공급상이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상들은 어떻게 된다? 실제로는 6월 달에 별로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가격이 싸다라는 이점 때문에 이때 미리미리 사는 거죠, 제품을. 그래서 forward buying이라는 얘기는 미리미리 산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상치 못했던 평상시와 다른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게 되죠. 만약에 이런 수요를 이게 또 감당을 하려면 또 이 공급상은 그 제조상에게 또 이러한 변동폭의 커다란 변동폭을 가지는 또 주문을 해야 될 거고요. 이런 거래 촉진책으로 인해서 소매상이 앞서 보셨던 주문 동기화와 배치 주문을 또다시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급상이 취하는 저런 거래 촉진책과 소매상의 선매 현상이 서플라이 체인 전체로 보면 채찍 효과를 보다 더 가중시키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자, 다음은 과반응적 주문 행위, 자, overreactive ordering이라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오버 액션을 해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우스꽝스러운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혹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길 가다가 저 앞쪽에서 오는 이성이 있을 때 이성이 갑자기 나를 보면서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보는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좋아하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되죠. 이런 현상이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즉, 일시적인 고객 수요의 증가 혹은 감소, 이것을 그냥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순한 무작위 변동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마치 평균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거다 혹은 줄어들 거다에 대한 추세의 변동으로 파악을 하면요,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작위 변동을 그냥 무작위한 변동, 즉 랜덤한 변동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뭔가 추세의 변동으로 이해해서 미리 더 주문량을 늘린다든지 그런 식의, 또 혹은 미리 평상시의 주문량보다 훨씬 더 작게 주문한다든지, 자,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또한 전체적인 서플라이 체인에서 매 플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채찍 효과는 점점점 커지는 거죠. 자, 끝으로 다섯 번째 채찍 효과의 원인인데요. 부족분 게임이라는
원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개념을 표현하는 영어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shortage gaming, 뭔가 부족한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게임이라는 말도 있고요. order inflation, 주문을 inflation, 팽창시킨다. 주문을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든다. 이런 뜻이고요. phantom order, 유령 주문이란 뜻이군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공급상이 제공하는 어떤 제품을 혹은 부품을 소매상들이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가장 평화스러운 상황이죠. 즉 예를 들어서 공급상이 일주일에 100개의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을 받아가야 하는 소매상이 두 군데가 있는데 60개, 40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0개를 60개, 40개 나누어 줄 수 있으면 가장 평화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5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60개, 40개씩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족한 거죠. 이 부족한 것을 나눠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나눠줍니까? 이 50개를 어느 한 업체를 위해서 다 주는 것은 다른 업체와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미래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그 소매상, 즉 주문을 하는 기업 A, B가 있는데 60개, 40개, 6대 4로 원하는구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50개를 6대 4의 비율로 나눠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급상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불평을 한단 말이죠. 나는 모자라다, 더 달라, 이런 식의 내가 먹는 것이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하는 소매상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들이. 아하, 내가 60개를 주문했더니 6대 4의 비율로 나눠줬구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실은 60개가 필요한데 120개를 달라고 주문을 하면 120대 40의 비율로 이 50개를 나눠주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급상의 공급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소매상의 주문량 비율에 따라 공급상의 총 공급량을 할당해서 배분할 때 소매상은요, 실제로 그들이 필요한 실제 수요량보다 훨씬 더 많은 주문을 내리게 되는 거죠. 즉 부족분의 어떤 부족한 공급의 상황에서 일종의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은 주문의 양을 팽창시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60개가 필요했는데 120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개 주문했는데 만약에 공급상이 그래 나 120개 줄 수 있어 라고 120개를 준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자기들은 필요 없거든요. 아 미안해 주문 취소할게. 주문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유령 주문의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실제 수요보다 더 팽창된 수요가 발생했다고 공급상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즉 평상시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이제 가지게 되니까 이러한 것도 또한 채찍 효과를 보다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5가지의 아주 현실에서 발생하는 채찍 효과를 점점 더 가중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원인을 알면 해결 방안도 조금 구체적으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해결 방안을 조금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보 공유, 2번째 제품 흐름 평화라, 3번째 고질적인 인센티브 제거, 4번째 VMI의 사용. 먼저 하나하나 좀 구분해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정보 공유, 인포메이션 쉐어링입니다. 정보를 제각 그때 사실 그대로 모든 서플라이 체인의 플레이어들이 나누어서 공유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조금 해소가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요, CPFR 활동 같은 걸 들 수 있는데 CPFR은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and Replenishment의 약자고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런 거군요. 협력적으로 같이 계획을 하고 수요 예측을 하고 그리고 물건을 공급하는 이 활동을 우리 두 회사가 다른 회사지만 마치 한 회사처럼 함께 조정하고 협력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보면요. 공급사슬을 이루는 여러 기업들, 구성원들이 함께 같은 정보를 사용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을 계획하며 재고를 보충해 나가면서 채찍 효과나 또한 예기치 못한 이벤트들을 줄여나가는 것. 자, 이런
개념이고요. 저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이것은 국내의 S라고 하는 S사로 가는 전자기업과요. 미국의 B사로 가는 커다란 미국 전역의 전자제품을 분배하는 그런 분배업체와의 CPFR 그 협력 모델을 보여주는 건데요. 뭐 지금 뭐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을 본다기보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다른 회사가 공급사와 주문 회사였던 두 다른 회사가 함께 계획을 한다. 조인트 비즈니스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포캐스팅을 각자 합니다. 주문 회사는 주문 회사대로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사는 공급사대로 주문의 고객의 수요를 예측해요. 그래서 함께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으면 서로 상의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수요 예측 값을 합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충의 활동을 하는데요. 먼저 주문 회사가 나 이 정도 나는 앞으로 내가 이 정도 주문을 할 것 같아라고 해서 예상되는 주문의 양을 탁 던집니다. 그러면 이쪽 공급사에서 그 정도의 예상 주문은 내가 향후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정보를 또 넘기는 거죠. 그것을 받고 나서 저 주문 회사가 주문 기업이 그래 그러면 난 이 정도 주문할게. 그러면 나 그 정도 주문을 받고 너에게 공급할 수 있어라고 서로 협력적으로 마치 한 회사처럼 이렇게 정보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두 다른 기업 간에 서로 막 어떤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 누가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으로 해서 지금 제가 좀 흐리게 나와 있는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이게 그 기업의 좀 비밀스러운 정보여서요. 좀 가렸습니다. 그래서 CFR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일종의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다른 회사가 정보를 공유하는 한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CPFR뿐만 아니라 Vendor Managed Inventory (VMI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회사의 재고를 vendor 즉 그 공급사가 우리 이 주문 회사의 재고를 대신 관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고 그 정보를 넘기고 그 친구가 다시 우리에게 납품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고를 그 친구가 와서 납품 회사가 와서 관리를 해 주는 거죠. 즉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ore Managed Inventory (CMI라는 것도 있는데요. 완전히 그 공급사에게 그 재고 관리의 업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두 회사가 같이 함께 매니지한다.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자, 채찍 효과 해결 방안 또 두 번째 또 다른 예는요. 제품 흐름의 평화를 한번 추구해봐라 이런 얘기인데요. Smoothing the flow of products. 자, 이 얘기는 아까 다수의 소매상들이 공급상에게 동시에 주문하는 그런 주문 동기화의 현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미리미리 소매상과 공급상이 협조해서 언제 주문할지, 즉 주문의 주기를 계획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상 입장에서는 소매상들이 한꺼번에 주문하지 않도록 골고루 시기별로 나누어져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배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그러니까 공급상이 소매상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치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이면 우리가 훨씬 더 원활하게 당신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전자정보 교환 기술 등을 이용해서요. 하나, 두 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소량의 주문이 필요할 때 그때 그런 정보를 빨리 받아들여서 제품을 제공해주는 뭐 혹은 제3자 물류업체를 이용해서 제3자 물류업체를 이용하면요. 주문업체가 주문 비용에 대한 고민이 좀 줄어들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문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 주문업체가 자기가 소량의 제품이 필요하다. 그럼 소량의 제품을 받아가려고 트럭이 한 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트럭 한 대 움직이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실어 나르는 물건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주문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책정되겠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3자 물류업체를 이용하면 물류 전문 업체예요. 그 업체가 돌아다니면서 여러 우리 공급상에서 물건을 받아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즉 트럭 한 대로 여러 소매상, 여러 주문 기업에게 물건이 배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노력들이 이런 제품의 흐름을 조금 평활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또 다른 어떤 해결 방안으로요. 고질적 인센티브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닭고기 수프 예를 들 때요. 갑자기 거래 촉진책을 한다고 가격 할인을 해줬더니 미리미리 선매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미리미리 물건을 구매하는. 그래서 그 수요의 정보가 또 큰 변동을 일으킨 현상이었는데요. 차라리 일정한 도매 가격을 싸게 갑자기 가격 할인해 주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미리미리 그냥 중간 정도 어느 정도 되는 도매 가격으로 싸게 일정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해라. 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는 뭐 좋은 거지만 사실은 아주 고질적인 인센티브였죠. 그 인센티브 때문에 채찍 효과가 가중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족분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팬텀 오더, 유령 주문의 모습으로 일반적인 주문이 막 변화되었죠. 주문의 양을 증폭시켰으니까요. 자, 그래서 애초에 반품이나 주문 취소를 아예 막아 놓는 거예요. 페널티를 물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이 유령 주문이 조금 많이 제거되겠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동차 업계가 자동차를 만들면 각국에 있는 그 판매 법인에서, 즉 딜러들이죠. 딜러들이 서로 그 자동차를 먼저 획득하려고 해요. 가지고 있다가 팔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팔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자, 이때, 즉 부족분 게임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때 자동차 업계에서는 턴 앤 언 제도,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실적 할당 제도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각국에 있는 딜러들이 물건을 달라고 하는 대로 그만큼 수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년에 당신이 얼마만큼 실제로 자동차를 팔았느냐 그 실적에 맞게끔 이 자동차를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부족분 게임에서 일어나는 그 오더 인플레이션, 주문을 막 증폭시켜서 발생하는 채찍 효과의 증폭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VMI 아까 벤더 매니지드 인벤토리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소매상의 재고 관리를 공급상이 직접 수행하는 이런 형태였고요. 자동 보충 시스템이나 소매상의 정보를 포인트 오브 세일즈의 형태로 그러니까 소매상에서 발생했던 그런 수요를 포인트 오브 세일즈, PO 포스 데이터라고 하죠.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서플라이 체인의 공급자들에게 바로바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즉 정보의 공유가 되면서 그 정보 전달의 속도가 확 줄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자, 이런 것들이 채찍 효과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요. 채찍 효과가 무엇이고 채찍 효과는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막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채찍 효과가 일어난다. 그 일어나는 데는 구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원인이 있었다. 그것들을 이해하고 나니까 방금 바로 직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그러한 대처들이 조금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대부분의 내용들이 서플라이 체인 상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플레이어들이 서로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 조정하고 협력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조정과 협력이 정말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 번 더 되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조정과 협력은 서플라이 체인에서 왜 필요한 걸까요? 자, 사실은요. 채찍 효과라는 것이 채찍 효과라는 것이 그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로 갈수록 수요가 점점 왜곡되는 현상이었죠. 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요. 기업 내부에서 먼저 좀 할 일이 있어요. 즉 하나의 기업 내부에 마케팅 부서도 있고요. 인사 부서도 있고요. 재무, 회계 부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운영, 오퍼레이션즈를 담당하는 생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한 회사 내부에 다양한 부서가 있는데 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력 관계에 협력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정보의 갭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업 내부에서 협력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서플라이 체인은 우리의 공급사와 우리의 또 고객사가 또 그 안에서 뭔가 협력을 이뤄나야 하는 각각의 기업들이, 그리고 그 기업 간에 뭔가 정보 공유가 잘 되어야 하는, 그리고 협력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고객사는 또 그들의 고객사가 있습니다. 이 공급사는 그들의 공급사가 있습니다. 서로 계속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코디네이션, 조정과 콜라보레이션, 협력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 사슬 관리라는 개념에서는요, 뭐 타스크 포스 팀을 꾸린다. 일시적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서, 다양한 기능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하죠. 혹은 뭐 코어포레이션, 뭐 협조한다 이런 용어, 얼라인먼트, 정렬한다. 어느 탑 매니지먼트가 탑 경영진이 계획했던 혹은 상상했던 그 전략을 실행단으로 그대로 연결되도록 얼라인먼트가 중요하다. 이런 용어도 쓰고 있고요. 클로스 펑셔널 팀을 꾸려야 한다. 이런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부터의 이 경영 환경은요,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사실은 서플라이 체인, 즉 공급 사슬과 또 다른 공급 사슬 간의 경쟁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면서 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공급 사슬과 공급 사슬의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즉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개별적인 경쟁이 아니라 기업들이 이루는 공급 사슬과 또 다른 공급 사슬 간의 경쟁이다. 자, 이런 메시지를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요, 제가 프리즈너즈 딜레마라고 하는, 즉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그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급 사슬 간의 경쟁이란 그 뜻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헨리와 데이브가 둘이 공범으로 범죄를 일으켰어요. 자, 그래서 헨리와 데이브가 둘이 다 잡혀서 지금 따로따로 독방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어요. 헨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guilty, 유죄라고 인정을 할 거냐, 아니면 not guilty, 무죄라고 끝까지 잡아떼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데이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뭐라고 지금 어떤 정보를 이 친구들에게 줬냐면, 헨리는 자, 당신이 만약에 유죄라고 인정했을 때 데이브가 인정하면 둘 다 3년 살고, 데이브가 무죄라고 잡아떼면 너는 1년만 짧게 살고 내보내줄게. 그러니까 실토를 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헨리 당신이 무죄라고 끝까지 잡아떼면 데이브가 무죄라고 했을 때는 2년만 살지만 길티라고 유죄를 인정하면 죄값을 물어서 당신이 5년 살아야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 자, 의사결정을 하라라고 지금 따로 독방에서 신문을 하고 있는 경우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헨리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헨리가 만약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데이브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를 지금 모르니까, 따로 독방에 떨어져 있으니까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죠. 헨리가 유죄를 했을 때는 자기가 사는 감옥에서 사는 연수가요, 1년 아니면 3년이에요. 토탈 4년, 평균적으로는 2년. 그죠? 2로 나누면 되니까. 만약에 잡아뗐을 때는 2년 아니면 5년을 살아요. 토탈 7년, 평균적으로는 3.5년. 자, 합리적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나은가요? 평균의 개념을 사용하면요, 아마 guilty, 유죄라고 인정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이 생각을 데이브도 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헨리도 인정하고 데이브도 유죄를 인정하면 둘 다 3년 살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얘기의 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있었다면 둘 다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은 뭐냐? 각자 2년씩 사는 거예요. 각자 3년씩 사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 헨리는 헨리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최적의 솔루션이 guilty라고 유죄 인정하는 거였고, 데이브도 개인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이 guilty, 유죄라고 인정하는 거였는데,
즉 이쪽이죠. 사실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두 사람에게 좋았던 것은 이거였다. 결론은 어떤 부분의 최선책이 전체의 최선책을 반드시 이끄는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예요. 즉 서플라이 체인에 존재하는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플레이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성과가 최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죠. 자, 그래서 협력해야 됩니다. 서플라이 체인 내에 있는 각각의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부족하고요. 서플라이 체인 내에 있는 여러 개인 그 플레이어들이 함께 조정과 협력을 같이 해야 되는데요. 조정과 협력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오픈 마켓 니고시에이션 단계라는 것은 서로 막 경합을 하는 거예요. 가격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요. 서로 좀 적대적인 관계죠. 코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협조하는 건데요. 소수 공급 업체를 두고 어떤 거래 관계를 한다든지 아주 장기적인 거래를 하는 것도 이 정도면 뭐 아까보다 나은 거죠. 조금 더 발전하면요. 코오디네이션, 조정의 과정인데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요. 벤더 매니지드 인벤토리라는 개념도 도용하고요. 뭐 EDI, 일렉트로닉 데이터 익스체인지, 정보 실시간으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써가지고 대량의 데이터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콜라보레이션이 가장 상위 단위의 개념인데요. 이 협력하는 거죠. 공급 사슬을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 공동의 계획, 기술 공유, 뭐 이런 식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코오퍼레이션과 콜라보레이션 이 둘 다 뭐 협조, 협력이라는 개념이고 코오디네이션은 이제 조정한다는 뜻인데요. 코오퍼레이션과 콜라보레이션을 굳이 좀 구분하자면 코오퍼레이션은요. 하나의 일을 쪼개서 분업을 하는 걸 말해요. 나중에 다 합치는 것. 그래서 협조를 하긴 했죠, 서로. 반면에 콜라보레이션,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콜라보레이션은요. 하나의 일을 여러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시에 토론을 통해서 일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협력, 협조, 우리나라 말로는 비슷한데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콜라보레이션의 단계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는요, 공급 사슬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채찍 효과, 그 파급 효과, 그리고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고, 좀 더 큰 범위에서는요,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조정과 협력의 과정이 계속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채찍 효과를 또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도 우리에게 가져온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마지막 얘기했던 이 협력과 조정과 협력의 필요성을 이제 인지했으니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실행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